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조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차피 V자 반등은 저도 그렇게 아직은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지수가 오르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이런 날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좀 어려운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할 건 하고 또 공부도 할 건 하고요. 사실 공부라는 게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닌데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어떤 그림을 내가 그려나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보고서들도 보고 저도 이제 선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먼저 장은 좀 끝났고 일단 시장은 이따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일단 이런 날은 보고서를 웬만하면 많이 안 하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 또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 정도.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래도 큰 그림 그릴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또 적절하게 하이투자증권에 이웅찬 신희철 연구원이 올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주식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이웅찬 연구원님이 올해 제가 봤을 땐 탑픽입니다. 제 기준으론 올해는 가장 잘 보셨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내년까지 큰 그림을 한번 지금 그려야 되니까 숏 포지션 거둬라. 공매도 그러니까 꼭 공매도라기보다는 하락 쪽 있잖아요. 하락 베팅은 이제 좀 끝내야 된다. 하락 쪽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수대에서 그래서 한번 그런 그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3분기 또 완성차 실적 이제 발표될 텐데 유지웅 연구원이 보고서 썼고 그다음 풍력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아마 보고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립의견이에요. 풍력은 좀 역풍이 분다. 그러나 방향성은 문제 없는데 좀 힘든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왜냐면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풍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그 부분하고요. 포스코홀딩스, DLENC는 이슈가 좀 있었죠. DL건설은 이제 주식을 다 가져갑니다. DL건설을 아마 상장 폐지시킬 거예요. DLENC 주식을 받아가는 거죠. 유한양액, SK오션플랜트, 펌텍코리아 그리고 조선주 얘기인데 얼마 전에 VLCC 한 노르웨이 선박왕이 대량으로 중고 선박 매입했다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하이투자에서 또 변영진 연구원님이 보고서 썼으니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에서는 좀 제일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요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숏 포지션은 거두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식시장 조정 의견 걷어들일 때 됐다.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 또 오르고 달러 또 오르고 유가 또 오르고 근데 이제 피크아웃 조짐은 보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 지표는 하강할 것 같고요. 재정 문제는 아마 11월에 예산안 합의 과정 지나면 방향성 나올 것 같고 또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 커졌고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대부분 이제 동결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달러도 더 강해지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좀 내용이고 물론 이제 장기 금리가 지금 또 위로 한 번 더 올라갔고 이제 오늘 나스닥에 테슬라 급락하고 대형 기술주들도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전쟁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가로는 제가 이제 쓴 건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영향들이 한 번에 반영된 것 같아요. 예, 그죠? 여기 있는 우려 요인들이 오늘 반영을 해버렸어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발생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스피 2400에서 지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것도 욕심 아니야. 이런 좀 내용 같고, 그래서 6월부터 유지해온, 근데 사실 뭐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의 추가 하락을 생각하는 분은 없죠, 거의 대부분.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코스피 2400에서는 이런 하락 쪽에 대한 포지션을 걷어들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6월부터 좀 주식시장 조정 의견을 좀 제시해 오셨는데, 추가 하락하면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 그걸 고민해보자. 그러나 본격적 강세장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사실 뭐 강세장은 당장 어렵죠, 당연히. 예. 오면 좋지만 그 환경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불편하고 안 좋을수록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사실 지금, 왜냐면 지금 지수대는 레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좀 피크아웃 할 조짐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할 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 강세장은 좀 시간 걸리죠. 근데 여기서 이분은 이제 내년 2분기부터 본격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본격적인 강세장 시작은 사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투자를 늘려가는 게 맞고요, 항상. 강세장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려가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예.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아마 상승장, 올해 상반기 같은 그런 상승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지치셔가지고 나가버리시죠. 예, 예탁금도 많이 줄고 다 지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내년에 의외로 이분은 제가 읽어보니까요,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서 주식하기 좋은 시기가 내년에 올 것 같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쟁은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확정 가능성은 높게 안 보고 있고요. 전면전은 아닌 것 같고, 또 미국이 이란에 확정 경고했잖아요. 또 민간인 포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쉽게 전쟁 못 끝낼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는 계속 싸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서로 더 확전만 안 되면 돼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확전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대형주가, 이건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대형주들은 조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받는 게 주식시장 긴 그림에서 오히려 좋아요. 가격을 한번 이제 조정받아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짜증은 나죠, 장이 빠지니까. 예. 그래서 근데 오늘 이게 흐름을 보면 나스닥 조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예, 나와야 될 조정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조정을 뭐 그동안은 덜 받았죠. 예, 받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달러가 막히면 유럽, 일본, 중국 숨통이 트이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좀 꺾여야 돼요. 그래야 중국도 좀 더 살아나고. 근데 유가가 상승이 더 안 되고 금리 상승 멈추면 당연히 달러는 자동적으로 상승 멈춥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스나 이미 하강,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좋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뜨겁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중국, 유럽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만 돌려주면 달러 강세 해결돼요. 유럽도 천연가스 재고가 많아요, 다행히. 중국은 이미 반등 시작했고, 요새 중국 지표들 좋죠. 어제 중국의 GDP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쪽은 좀 괜찮은 그림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하방이 단단하죠. 예. 그럼 달러가 안정화되겠죠. 예. 그거 근데 좀 더 시간은 아직 걸리는 거고, 내년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건데, 통화 정책이 좀 그 완화되고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갈등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반대로 갈 것 같다. 왜냐? 경기는 둔화될 거고 수요는 감소할 거고 긴축 정책은 물가를 더 내릴 거고 지정학적인 갈등만 완화되면 되거든요. 이건 뭐 예측이 어렵죠. 근데 여기에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서 모양새가 안 좋아요. 지금 얻는 한 게 없어요. 중동에서 좀
이렇게 뭐 4개국 정상회담도 하려고 했는데 중동 국가들이 안 도와주죠. 모양새가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문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 재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물가를 못 잡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저도 개인적으로 무조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왜냐면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 중동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별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하겠죠. 하려고는. 예. 아무튼 옛날과 같은 저물가 달성 어렵다 하더라도 지정학적 갈등만 되면 결국 내년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그럼 물가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 여유가 생기죠, 당연히. 주식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좀 약간 식고 오히려 금리가 안정화되고 물가 안정화되는 게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반대로 금리 오르는데 경기는 뭔가 둔화될 것 같고 근데 금리 인하 할 수도 없고 지정학적 갈등 크고 이러니까 막 불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시대 정신은 트럼프가 우위래요. 바이든 지지율 하락은 생활물가 상승 때문인데 경기 살리려고 재정 썼는데 오히려 물가만 올리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돼요. 지상 과제입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선. 근데 외교 전략으로는 트럼프가 더 시대 정신에 지금 맞는 상황이다. 고립주의, 보수주의니까 지금 현재 시대 정신 자체가 그쪽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반대잖아요. 개입주의와 진보주의. 그래서 시대 정신만 봤을 땐 트럼프한테 유리한데 예. 근데 꼭 무조건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예. 이 대통령 재선을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가 정말 중요하대요. 그때 경제 상황과 지지율이. 클린턴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96년에 재선하는 그 해에 경기가 호황이 와버렸어요. 갑자기. 운이 좀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이겼고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이제 이후에 전쟁 필요성이 논쟁거리가 됐고 경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 케리 후보를 간신히 이겼죠 사실. 예. 오바마 대통령 때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막 금이 겹치고 4년째 경기 회복 가능성이 딱 나오면서 어쨌든 당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의 목표는 내년에 물가가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이 지상가. 그러니까 무슨 짓이나 하려고 하겠죠. 물가 떨어뜨리려고. 예. 계속. 근데 그런 걸 본다면 내년에 정말 바이든의 예상 그 노력대로 물가 잡히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투자 전략은 수출 회복, 원자재가 상승, 원화 약세 3분기를 지나왔고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고 4분기는 하고 내년 이익 전망치는 좀 하락세니까 뭐 그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3분기는 괜찮을 것 같고 실적 자체는 새로운 주도 업종 발굴하기보다는 낙폭 컸던 기업들 보자.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반도체 같은 거죠. 예. 아니 뭐 MLCC 뭐 이렇게 IT 부품 중국 스마트폰 지금 좋아지죠. 안 좋았다. 그런 걸 보자는 것 같아요. 좋았던 것 중에서 더 좋은 걸 보자는 게 아니고 안 좋았는데 좋아질 거 아니면 새롭게 좋아질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찾자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중소형주 매도 압력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내수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 중국 경기 반등 수혜 그러니까 대형주 보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직은 증시 상승폭은 크지 않겠지만 대형주, 안정적인 수출주 위주로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본격 강세장은 내년 2분기 이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 물가 이 파업의 이유가 사실 물가 때문이거든요. 물가 너무 올라서 임금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이 월급으로 못 살겠다 이 얘기죠. 바이든 지지율이 그래서 안 좋죠 지금. 지지율 녹색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반대가 핑크색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클린턴도 이렇게 안 좋았고 이 녹색이 지지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되게 좀 안 좋았는데 예. 결국엔 어떻게 되냐 당선됐죠. 예. 왜? 왜냐면 요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녹색이. 예. 그리고 검은색은 그때 클린턴. 이거 비교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지지율 낮은 상태인데 그때 이제 집권 4년차에 경기가 호조가 와가지고 당선이 됐고 예.
요 버락 오바마도 되게 안 좋았어요. 비슷하죠. 근데 됐어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예. 근데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걸 보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최악은 지나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팔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담을 때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버텨야죠. 예. 버티고 다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포트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저도 꼭 강조드리고 싶고 물론 전쟁을 뭐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중동 전쟁이에요. 이게 확전되면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내년엔 물가 반드시 잡기 위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노력을 할 거고 디스인플레이션 오면 시장은 또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로 일단 아직은 대형주 위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테슬라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안 좋아요. 뭐 그래서 주가 빠졌죠. 예. 고금리 충격 받고 있어요. 테슬라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난 기업도 이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하에선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모델 3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6만 달러대에서 4만 달러대. 예. 그리고 들어갈 돈은 많아요. 사이버 트럭. 근데 사이버 트럭은 올해 11월 30일 날 나오는데 일단 본격적인 양산은 조금 더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화는 25년도부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테슬라도 피해가지 못하는 전기차 선호 둔화. 예. 소비자들은 이제 IRA에 따라 7,500달러 수령이 좀 가능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가격은 낮춰야 되고 많이 팔려고 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좀 덜 살려고 하고 비용은 많이 들고 투자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도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판매량도 확실히 좀 줄고 있죠. 미국 판매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익률이 곤두박질치죠. 근데 에너지 사업도 하잖아요. ESS나 태양광 이쪽은 또요 이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차 시장이 생각 외로 어쨌든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좋을 리가 없죠. 이건.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건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 신사업은 여전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자동차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또 사이버 트럭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실적 발표할 때 금리 때문에 미치겠다. 금리가 어렵게 하고 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이건 뭐죠? 아까 그 보고서랑 일맥상통하죠. 이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도 고금리 앞에선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내년에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증시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금리, 물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테슬라도 좀 어렵겠지만 오히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테슬라 공부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뭐였어요? 너무 비싸요. 테슬라는 싸지가 않아요.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 구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미 올라갈 때 투자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 구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좀 테슬라는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회복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뭔가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정 구간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삼성증권의 최민아 연구원님은 일단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는 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 가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유럽, 중동, 뭐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다 올라갔고 광고 요금제도 지금 잘 되나 봐요. 사람들이 광고 보고. 왜냐면 이제 가성비 있으니까. 싸니까. 그리고 넷플릭스가 25년도에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오프라인 공간도 만든대요. 나중에 그러면 한국에도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직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예상보단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좀 한숨 돌리게 해주는 효과죠. 아니 넷플릭스가 잘 돼야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SBS나 뭐 콘텐츠리 중앙이나 A스토리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숨통이 튑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좀 다행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오 투자의 유재용 연구원님은 3분기 어닝 모멘텀이 완성차 타이어 부품 순이다 이렇게 보셨고, 당연히 실적은 완성차가 제일 좋아요. 여전히 실적 좋고, 그 다음 타이어 부품 순이고, 퍼 3.3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적극 매수 자동차 하려고 하실지는 싼 건 맞는데 참 완성차 이게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 성장하는 거 맞아? 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거는 싼 건 맞고요. 예. 부품사는 파업 영향은 제한적인. 그러니까 부품사 중에 한우 시스템이나 HL 만도는 미국 파업 영향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나 위아는 당연히 영향이 제한적이죠. 그들 기업 비중이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는 3분기 실적 겨냥해서 저가. 어제 한번 타이어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타이어는 3분기 실적 겨냥해서 뭐 주가가 좀 낮으니까 뭐 투자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관련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풍력은 설치량이 최저로 지금 최근 3년간 계속 부진하고 다만 앞으로 7년간 성장은 맞아요. 리파워링 풍력 발전하는 데 있죠. 그게 오래되면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교체해야 돼요. 교체하거나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갈아엎는 건 너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그때 교체할 때 최신 설비로 업그레이드까지 하니까 리파워링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이거는 부품사한테 되게 좋아요. 그 풍력 발전기는 대형화하죠. 그래서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큰 터빈을 씁니다. 그래서 터빈을 10메가와트짜리 14메가와트 쓰면 1억 달러를 비용을 줄일 수 있대요. 당연히 대형화로 가겠죠. 그럼 기자재 업체들은 더 좋죠. 그 12메가와트가 보통 평균치가 될 텐데 풍력 이 터빈 크기가 그게 크기가요 서울 남산타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해상풍력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형 터빈을 이제 설치할 때 바다에는 뭐 권리적 고릴 게 없잖아요. 육상은 힘들죠. 산도 있고 또 주변에 이 가구들이 있다면 설치하기 어렵죠. 육상 풍력 대비 에너지 생산량도 많다고 합니다.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죠.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풍속 강하고 우수한 가용성. 이 바다에서 바람이요 부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대가 낮이잖아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때 그 해풍 속도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육상 풍력도 반대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좀 맞는 것 같고 또 규모의 경제 달성하기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넓으니까 전력당 고정비도 감소한다. 육상보다는 좀 장점도 많다고 하고요.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여러 가지 이제 모노파일, 요거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킷은 SK 오션플랜트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근데 앞으로는 그 하부 구조물 중에서 반잠수식, 저기 이제 부유식이라고 그러죠. 고정식 말고 바다에 아주 먼 바다에 이렇게 좀 떠다니게 할 수 있는 반잠수식. 이게 예인선만 있으면 설치가 되게 간단하대요. 다른 거는 풍력 설치선에 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되게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근데 그냥 예인선에 하면 되니까 그게 아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풍력이 어려운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 금리, 부족한 부분. 저는 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조금 지급 감안해도 비용이 30%나 증가한대요. 혜택이 IRA 혜택이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주 불확실성도 있고 아방그리드라는 회사가 최근에 벌금 내버리고요. 풍력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렸대요. 금리 압박을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24년도 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정도 예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보다 낮아질 거로 봐요. 4% 초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실제 오면. 그렇지만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요. 현재로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 금리는 못 견딘다 이거죠.
풍력 투자할 유인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익률을 맞추려면 금리가 4%까지는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25년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풍력의 방향성은 나쁜 게 아닌데 풍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데 이 속도가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풍력주들한테는 좀 부담이다.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풍력을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도 알아놔야 되겠죠. 요즘에 풍력이 왜 안 좋고 좀 속도 조절 필요하겠고. 근데 반대로요. 아까 이용찬 연구원님 의견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내년에 금리가 급격히 꺾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풍력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염두에 두세요. 금리가 많이 꺾이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풍력주를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은 왜냐 고금리 때문에 이미 충격을 다 받았는데요. 근데 내년에 언제쯤 올라가느냐, 그거는 저 금리가 결정한다. 물가랑 이걸 보시면 좋겠고, 분명히 풍력 발전 이제 비용 같은 건데 오히려 석탄이나 이런 거보다도요 밑에 있어요. 태양광이나 이런 육상 풍력이 금리가 너무 높죠. 이게 꺾여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풍력 타워는 점점 커지겠죠. 해상 풍력 비중은 올라가고, 제일 많은 게 모노파일인데 앞으로 좀 늘어나는 거 반잠수식, 이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고도별 육상 풍속은 미국 전력 수요는 이때 많은데 반대로 가죠. 전력 수요 많을 때 해상 풍력은 비슷하게 간대요. 그래서 해상 풍력이 유리하고, 이게 반잠수식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얕은 수심도 가능하고, 비용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예인선만 있으면 되니까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좀 파도 영향이 좀 높다라고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장단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잠수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SK 오션은 이제 해상 풍력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서 해상 능력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내 이제 고성에 이제 제2야드에다 증설하는 거 아시죠? 1야드는 이미 연간 40개 생산이 가능하고, 여기에 부유식 하부 구조물을 이제 생산을 할 거예요. 시간 좀 걸리지만. 그래서 아시아 내에서 부유식 하부 구조물 생산 가능한 기업은요 오직 SK 오션 플랜트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주 잔고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이 풍력 업종 중에선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지금 라운드 3, 라운드 1, 2에서 대만 수주를 많이 땄거든요. 라운드 3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거죠. 대만은 해상 풍력. 거기다 국내에서는 정남의 안마 프로젝트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자회사 이 계열사죠. SK 에코플랜트가 이런 사업, 해상 풍력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오 토탈 에너지스랑 사업을 하는데 SK 오션 플랜트가 반잠수식 아까 부유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 안 좋은 환경에도 이익은 증가할 거라고 하니까 일단 미래에셋 증권의 탑픽은 SK 오션 플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메리츠증권의 장재영 연구원이 목표주가 낮췄고요. 3분기 이익은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괜찮은데 전분기 대비로는 좀 이익이 많이 감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판가 인상 가능은 하겠지만 중국의 철강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아직 못 돌아섰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거죠. 밸류가 떨어진 게 탄산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리고 4분기 중에 이제 광양 수산 리튬 공장이 준공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튬 사업이라는 게 본격적인 실적 기여하는 건 올해가 아니에요. 올해 생산을 준공을 일부 하는데 테스트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제 내년이죠. 근데 이분은 내년 4분기는 지나야 된다. 아직도 1년 남은 거죠.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려면.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리튬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많이 오르고 기대감이죠. 그래서 밸류도 엄청 올라갔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를 작년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다만 이제 제가 그때 70만 원대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 후로는 저도 보수적으로 봤어요. 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오버했죠. 근데 일단은 아직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는. 예. 주가 좀 빠졌다 하더라도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리튬 사업 가치도 이렇게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7조 원 정도. 왜냐하면 리튬 가격 때문에. 리튬 가격이 원래 추정하기로는 이게 26년도에 5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26년도에 4만 달러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 오늘 알버마이라는 세계 최대 리튬 회사가 미국의 한 이제 투자은행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리튬 공급 과잉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점도 포스코엔 좀 부정적이겠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주가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주가가 뭐 엄청 고밸류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 구간이 또 더 이어진다면 좋은 기회는 또 오지 않을까. 예, 지금 이게 70만 원 넘었다가 4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만 원대까지 예, 밀리고 있으니까 뭐 더 내려온다면 기회는 되겠지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좀 지켜만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LNC는 좀 호재가 나왔어요. 목표 주가 43,000 유지했는데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DLNC랑 자회사 DL건설을 주식 교환을 합니다. DL건설은 이제 없어져요.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이 상폐하고 대신에 DLNC 주식을 DL건설 주주들한테 대신 나눠줘요. 교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반대하면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이 섞이니까 희석되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자사주 매입소가 간대요. 그래서 보유 자사주가 125만 주 정도 되는데 추가로 168만 주 더 매입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자사주를 매입을 매일 2만 6천 주씩 평균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하루 평균 거래 15%니까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DLNC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근데 이번 주식 포괄 교환의 목적은 그럼 도대체 뭐냐? 중복 상장을 이제 하는 데 따른 할인을 해소하겠다. 왜냐하면 같은 건설이 두 개 있잖아요. DL그룹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하나는 대형사고 하나는 중소형사지만 건설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복 상장에 따른 할인.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시도는. 왜냐? 둘로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죠. 주식 관점에서. 예, 그 할인율이 해소되는 거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뭐였죠?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예, 여러 회사들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상장 폐지시키고 그냥 하나로 합병하겠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급등하고. 뭐 물론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합병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시도는 저는 의미가 있다. 예. 보통은 막 분할해서 막 쪼개서 상장하려고 하는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좀 높은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둘이 합쳐서 순연금 1조 원나 돼요.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배당 정책도 또 기대가 되고 해서 DLNC 주가에는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해외 플랜트 수주도 잘 되고 있고요. 예, 내년에도 늘어날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게 약세장에서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앞으로의 그 주요 일정이고요. 자사주 매입은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그 주식 교환을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DL건설 주주분들 중에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 언제냐면 12월 21일부터 이렇게 보시고, 행사 안 하시면 이제 그걸로 받아요. DLNC 주식을 대신 받는 겁니다. 상장 폐지는 내년 3월 4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엄청 괜찮다면 이거보다도 뭔가 회사가 주주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할인율을 낮추고 있고, 또 건설사 중에서 제일 부채 비율 낮고 재무 건전성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좋은 뭐 공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어제 좀 아쉬웠지만 이게 명확한 건 실패가 아니에요.
임상 실패 절대 아닙니다. 목표는 달성했어요. 다만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임상위가 이제 보는 1차 목표는 전체 생존율이래요. MPFS보다 무진행 생존율보다 전체 생존율을 본다는 건데, 그건 아마 다음 주에 명확하게 발표될 것 같고, 어쨌든 경쟁하는 제품인 타그리소보다 위험률을 20% 개선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발표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잘한 건 맞아요. 예, 아니 경쟁 제품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가 이 위에 있었고 주가는 또 올라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다올투자의 안 좋은 연구원이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과 대만 쪽 아마 이 매출이 반영될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도 해상풍력 중심으로 외형 확대는 이루어지는데, 근데 다만 2분기에는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대요. 근데 그런 건 없대요. 3분기는. 그래서 그럼에도 어쨌든 수익성 좋은 사업인 해상풍력 실적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요게 대만 쪽입니다. 대만 아마 수주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안마 해상풍력, 아까도 설명해드렸죠. 국내 하부 구조물 제작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됐다. 여기는 아마 4,300억 정도 매출 잡힐 것 같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 10배니까 주가는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는 못 갑니다. 지금 왜냐, 전반적인 업황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방어주 성격도 있고, 뭐 가장 풍력주에서는 견조한 뭐 주가 흐름도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회복에는 좀 시간 걸립니다. 그거는 조금만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대신증권의 박정용 펌텍코리아 아시죠? 그 화장품 용기, 튜브, 뭐 스틱,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다양한 용기들 만들고 있고, 꾸준한 매출 성장 돋보이고요. 생산 능력 증설하고 있습니다. 사공장 증설할 예정인데 사출 전문 공장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이죠, 틀. 그 화장품 용기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는 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공장인데, 요거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 기준으로 약 35에서 4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주요 Q&A를 했는데, 제품군이 다양한데 마진 차이가 심하냐, 마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프리몰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중소 회사들 있잖아요. 인디 브랜드는 각각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도 만들어 주세요. 이제 할 때 그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저런 프리몰드 통해 가지고 마진이 좋대요. 그 제품군별로 마진율은 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틱류하고 콤팩트류가 좀 더 특히 더 마진율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문제는 없나, 신규 공장 따라서 물론 감가상각비는 나가겠죠. 그렇지만 모두 투자 비용은 순현금이 있어서 그걸로 처리할 예정이고, 매년 200억 정도 현금 들어온대요. 돈을 벌어서. 그래서 현금 흐름에 큰 문제는 없다, 요 내용이고, 그리고 감가 연수는 한 건물을 30년 정도 나눠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 그 제품을 가고 있거든요. 용기, 재생 플라스틱. 근데 이런 걸 쓰더라도 비싼 걸 쓰면요, 제품 가격 올려버린대요. 그리고 어차피 가야 된대요, 이 방향으로. 왜? 세계적인 트렌드가 친환경이니까. 유럽과 미국은 친환경 제품 강제 사항이 나올 수도 있대요. 로레알, 유니레버 모두 다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일정 비중 이상 하겠다는 거죠. 실제 기업들의 수요도 있다. 수주잔고는 말하기 좀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공장은 자동화냐, 자동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증가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요즘에 다이소양 제품을 많이 내놓는다, 브랜드 회사들이. 이에 따른 동사의 마진 변동이 있냐. 채널이 뭐 다이소냐 이거냐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품 단가는 변하지 않는데요.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납품 단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다이소에 많이 들어가면 다이소는 싸게 파니까 이거 단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또 파악은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이소양 제품이 늘곤 있대요, 실제. 예. 그러니까 다이소가 그만큼 다이소에서도 화장품이 요새 잘 팔리나 보죠. 예. 그래서 그 다이소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내년 성장에 대한 전망은 있냐? K뷰티 그 중에서도 중소형 브랜드.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 성장이에요. K뷰티. 그래서 화장품 OEM 이런 펌텍코리아 같은 용기 회사들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동안 해외 레퍼런스가 좀 부족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고객사들뿐만 더해서 국내 빅2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를 많이 했는데 일단 국내 빅2가 어디입니까? LG랑 아모레죠. 여기도 영업도 더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공장 증설 전에 연간 생산 능력은 약 2,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성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가겠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OEM 정선시대에 딱 맞는 기업이죠. 인디 브랜드 전성시대.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한 건데 장이 급락할 때 안 빠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가치 조정 받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좀 단점은 너무 견조하다는 게 예. 왜냐면 저러다 한번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유 없이.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보유는 괜찮은데요. 투자하신다면 한번 확 좀 밀릴 때 주가가 한 2주 전에 한번 확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주 얘기인데 존 프레드릭슨의 노르웨이 선박왕이 얼마 전에 그 양형무 연구원이 보고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중고 선박이 이렇게 많이 샀냐.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갈 걸 확신해서 베팅한 거죠. 예, 중고선을 샀다는 거 당장 운행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런 걸 보면서 대량 발주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탱커선. 근데 너무 성과가 높아서 한국 저선사들이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서 수주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선주들은 고금리라서 공격적으로 발주하기도 쉽지 않고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대량 발주까지 가려면. 예. 이렇게 보고 있고 6개월 이후에 좀 늘지 않겠냐. 탱커선. LNG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탱커선입니다. 원유 운반선. 근데 VLCC 발주는 아직도 저조하고 수에즈막스급은 조금 이거보다 작아요.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저 수에즈막스급이 이름에 수에즈 붙어 있죠. 수에즈 운하 통과할 수 있는 배예요. 그 정도 사이즈. 예. 그래서 수에즈막스급이라고 합니다. 최대 맥스가 막스잖아요. 최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20년 이상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좀 VLCC보다 좀 작은 선박들은 발주가 괜찮대요. 현대미포조선에 만드는 저 원유 운반선도 중형 선박이거든요. MR 탱커. 예. 요 MR PC선 이쪽도 2월부터 회복세라고 합니다. 3년 연평균보다 54%나 늘어났대요. 예. 그리고 VLCC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운임이 그 선대가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 대비해서 그러니까 선대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서 납품되는 게 없어요. 내년에 한 척밖에 없다며요. VLCC는. 예. 배 공급이 없어요. 폐선도 안 된대요. 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운임 올라가죠. 근데 저렇게 VLCC 운임 올라가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선주들은 공격적으로 발주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럼 VLCC 선박 발주가 시작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요? 대부분은 중국이 가져가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중국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탱커 선박 수주도 한국도 결국 낙수효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 어느 시점에선 또 이 수요를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겠죠.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조선소는 지금 LNG선 운반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런 탱커선도 선별해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유독 저렇게 대형 탱커선 그 원유 운반선은 발주가 안 되냐? 선사들이 돈이 없대요 지금. 예. 저 성과가 어쨌든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그 운반 능력 절반인 수에즈막스 성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더 위급이죠. VLCC랑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VLCC 가격하고 지금 스웨즈막스는 운반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성과가 똑같아요. 이제 비싸게 느끼는 것 같아요. 금리는 높죠, 돈은 없죠. VLCC를 이제 운영하는 선주들은 좀 기다리겠다 이런 건데, 다만 노르웨이 선박왕은 그냥 과감하게 베팅을 해버렸습니다. 중고 선박에. 그래서 어쨌든 발주여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다가올 운임 상승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최소 보유한 지금 선대로 당장 발주하는 것보다는 6개월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운임이 그걸 즐기다가 여유가 생길 때 발주를 하겠다. 나쁘지 않은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을 기억하시면 돼요. 컨테이너선이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엄청난 수주가 늘어났죠. 그 사이클은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프론트라인이 요 유로나브라는 회사에서 중고 선박을 인수한 거예요. 근데 유로나브는 한국이면 거의 발주를 많이 줘요. 이게 VLCC 선주 순인데 유로나브가 원래 3인데 벨기에 회사인데 여기가 매각을 해버렸죠. 프레드릭슨. 그래서 11호 밀려버렸어요. 보유 선대가 작으니까. 프레드릭슨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전 세계 탱커 발주 추인데 요게 23년도입니다. 발주 꽤 많죠, 많기는. 근데 VLCC는 너무 적어요. 빨간색. 근데 스웨즈막스, 중형 탱커선 요거는 많죠. 그런 그림이고 VLCC 잔고가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대형 탱커 선주인데 야 이거 너무 비싸서 나 못한다. 좀 기다리겠다. 요런 점. 근데 여기서 VLCC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비싸도 발주를 하겠죠. 그런 그림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고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자공시는 여기 DLNC 있죠. DLNC가 일단 그 자회사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대한약품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약품 그 전날은 말씀드렸고 대한약품 이훈 회장님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시장 끝났고 지수하고 시장 상황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코스피가 2% 가까이 폭락했고 코스닥은 3%나 폭락을 하면서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이 더 안 좋은, 코스닥은 거의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올랐던 거 이제 대부분 지금 반납하는 이런 형국으로. 올해 엄청 올랐죠, 사실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상반기만 놓고 보면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게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 외국인들 주식 팔았지만 선물을 좀 많이 팔았고요. 여기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연기금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런 날 연기금이 좀 방어해주면 좋은데 매도해서 조금 아쉽고요. 오른 업종은 해운 업종. 요즘 BDI 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해운 업종만 좀 많이 올랐고 은행은 제주은행 간 거니까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옴시티 일부 관련주들.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렌터카가 오늘 좀 올랐네요. 소카, 통신, 이 정도 보험하고요.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전선주가 오늘 급락했고요. 핵융합에너지, AI 챗봇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코인테크부터 해서 아모그린텍, SK이노베이션 다 하락을 했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는 이제 오늘 미국의 리튬주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서 빠져버려서 오늘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안 좋았죠.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고 장비주들도 그동안 어제 최근에 또 좋았는데 어제부터 또 안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미가 대단하고요. 참 이런 장에도 한미는 버티는데 오늘은 뭐죠 이게 인텍플러스, STI, 프로텍,
네오셈 뭐 할 것 없이 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일단 코스닥 좀 무너지면서 같이 빠진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 코로나19 치료제, 2차전지, 자율주행차, 요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좀 괜찮았잖아요. 뭐 넥스트 칩이나.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도 다 일제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13%.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주가 지금. 그죠? 그래서 항상 당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율주행 요즘에 공부하고 뭐 좋게 보죠 당연히. 근데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올랐을 때. 예. 무조건 기다리세요. 충분한 조정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증시가 그렇다고 V자로 갈 건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빠지면 기회가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낸드, 웹툰, 뭐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OLED도 안 좋았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 한국 증시에,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 증시에 그 전쟁이 났다. 한국 증시가 지금 전쟁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안 좋았고, 엔터주도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JYP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주항공, 비료, 의료기기 할 것 없고요. 풍력, 예, 갤럭시 부품주, 원전주, 뭐 기본 다 이 섹터 전체가 2~3% 빠졌으니까 기업들의 충격은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해운주, 자동차 일부, 통신, 예, 이쪽만 방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 힘든 장이죠. 예. 자, 그리고 오늘 한번 시총 상위 기업들만 정리해 보면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급락했고, LG엔솔도 안 좋았고, 포스코, 삼성에스, 2차 전지는 오늘 다 급락했습니다. 대부분. 네이버도 여전히 안 좋고, 기아가 선전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급락하면서 4만 원도 이제 깨질 분위기고, 예, SK텔레콤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좀 안 좋았고요. 대한항공, 금양, LG생활건강, 삼성엔지니어링, 예, LG노텍, 예, 두산박해, 미국 캐터필러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굴삭기 수요도 나오려, 고금리 이런 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현대제철, 한우시스템, 금호석유, FNF, HLB, JYP,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기업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저 CJ ENM이 보유한 지분 뭐 교환사채 뭐 발행할 때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롯데, 오늘 LS, SM, HPSP 다 급락했고요. 레인보우, 두산로보틱스, 그러니까 성장주들, 반도체 소부장, HBM, 한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도 안 좋고요. CS윈드도 오늘 추가로 급락했고, 그 다음에 JB금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반대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기대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 근데 무려 7%가 빠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많이 빠졌네요. 예. 그리고 굴삭기 회사들 다 급락했고, 루닛도 좀 안 좋고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이게 시장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리스크 좀 확대되고, 미국 금리가 상단을 열어버렸고, 다시 테슬라 실적 부진, 이 2차전지 영향을 주고, 예. 그 대내외 변수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증시도 휘청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후에는 계속 투매가 쏟아진 좀 모습이고, 좀 걱정되냐면 이러면 좀 코스닥이 저점 깨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대매매 또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지금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강조드리지만 좋다고 막 올라가는 거 제발 따라가지 마시고, 급락장을 이용해서 꼭 투자를 하실 걸 다시 한번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투자하는 구간이에요. 두렵고 무서워도. 근데 나중에 지수 올라서 뭐 또 막 급등장 혹시 나오면 그때는 투자하면 안 되죠. 기다리는 구간이고.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마시고 주식을 교체하는 거죠. 포트를 교체하시던가 아니면 가만히 보유만 하는, 네,
뭐 여유가 있으면 투자하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시장이 어렵네요, 진짜.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금 금요일인데 뭔가 조금 증시가 2400 지지도 받고 양목 나오면서 좀 좋게 끝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